자, 그래서 지금 다시 온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데 오로지 이 동네에 새로 들어온 민 씨만 그 사람을 바보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이게 이제 여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황만근이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일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아버지를 여인 채로 태어났답니다. 황만근은. 그의 이름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만근산에서 따온 것으로 이름이 곧 마을의 뿌리를 상징한답니다. 만근이라고 하면 그는 뿌리 근자겠죠. 하지만 이름과 달리 그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황만근이 어느 날 저수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처녀,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자신의 몸을 물에 이제 내던지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 그 어떤 여자를 자기가 살려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그 처녀를 구하게 되면서 그녀랑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처녀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들여오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경운기도 안 쓰던 사람이야. 농사를 손으로 짓던 사람이었어요. 1990년대. 그런데 경운기를 들여오게 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는 아들을 낳은 직후 사라집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황만근은 아들이랑 둘이 삽니다. 자, 이제 둘은 아니죠. 왜냐면 황만근의 어머니도 있으니까 셋이 살죠. 자, 2년 전 마을로 이주해온 민 씨는 걸기 대회가 있기 전날 황만근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걸기 대회 전날입니다. 전날. 걸기 대회 전날 민 씨가 황만근이랑 우연히 대화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답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대요. 농사꾼은 뭘 하면 안 된다고?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이게 황만근이 가지고 있던 철학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황만근은 부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채도 없으면서 마을 이장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부채 탕감 대회 나가가지고 갔다가 집에 안 돌아온 거야. 맞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황만근은 빚이 없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어디 나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부채 탕감해달라고 막 시위하니까 거기에 이장이 꼭 나오라 그러고 민씨도 나가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경운기 끌고 나간 거야. 자, 한 번 빚을 지면, 왜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는 거야.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그러니까 우사는 이제 외양간인데 예전에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씩 다 있었어요. 그 농사하는 집에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마곡간은 소를 안 들여놓는 거야, 외양간에. 왜 그러냐면 기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봐라. 농업인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근데 그걸 누구로 뭘로 해야 된다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뭘 하고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을 빚을 져서 하면 안 되고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대요.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청하의 고드름처럼 자꾸 불어난다는 거야. 기계화 영농하더니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인데 이제 농사를 이제 뭘로 바꾼다? 기계화로 바꾼다.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몇이나 되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기다 탈곡기, 건조기까지 다 뭘로 산 거라는 거야? 빚으로 산 거라는 거야. 집집마다 경운기랑 트랙터 다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전부 이제 빚져가지고 산 거라는 거야. 농사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는 거죠.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 이항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농사는 벼농사는 모내기를 꼭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집 땅이 엄청 넓은데 모내기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안 모내기 다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날 어디로 가는데 옆집 가가지고 옆집 모내기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꾸려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항기가 바로 모내기 도와주는 기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넓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딱 1년 맞춰가지고 모 딱딱딱 심어줍니다. 근데 모내기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한단 말이야.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집집마다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 자,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다 집집마다 자기 집에 이항기 들여놔놓는 거야. 빚져가지고 다 돌려서 쓰면 될 텐데. 옛날에는 소를 다 그렇게 썼다는 거야. 옛날에는 소를 다 빌려서 썼죠. 소 없는 집도 빌려가지고 썼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전부 옛날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뭐가 됐어? 서로 다 멀어졌어. 이웃들이랑.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기계를 놀게 하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당시 90년대 농촌의 모습이죠.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렵겠나?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긴 힘들대요.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차 타고 이러면 기름값 나오잖아, 그치? 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세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를 하면 기름값이 싸지는데 기름값이 면세가 되는 이 기름은 경운기 한 대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이상 하려면 세금 내고 써야 된다는 거지. 옆집에는 그래서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필요도 없는데, 다 이 정도로 할 필요 없는데 집집마다 사니까 집집마다 빚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얹어진다고? 쌀값에 얹어진다고. 쌀값이 비싸진 이유라는 거야. 근데 쌀값에 얹어지면 그래도 버는 돈은 더 벌 수 있어. 사실로는 수매하면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는 거야. 자, 이래서 수매라고 하는 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쫙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거 다 팔리니? 안 팔린다는 게 문제야. 왜냐면 팔려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발품 팔아야 돼요. 그 쉽니?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어디 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회사를 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수수료 때문에 또 쌀값 비싸지잖아. 그럼 사람들 또 안 사 먹는단 말이야, 우리 쌀을. 그러면 또 우리는 안 팔려. 그래서 이 안 팔리는 쌀들이 창고에 쌓이는데 얘네를 다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을 비축해두고 있죠. 그래서 쌀값이 너무 폭등하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비축해놓던 쌀을 좀 이제 열어줍니다. 작년에 그랬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사실은 쌀값이 되게 중요하잖아. 왜냐면 쌀값 오르면 우리 집에서도 밥 먹기 힘들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허리 쫄라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쌀값이 너무 폭등하면 국가에서 쌀을 풀어요. 이렇게 쌀값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매입니다. 정부가 사가는 거. 근데 얼마에 사간다고? 딱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정도의 가격으로만 사간다고, 정부가. 그러면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정도의 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뭐로 만든다?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는 거야. 농사꾼이면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땅의 흐름도 알고 땅을 기름지게도 만들 줄 알고 이 식물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맨날 다 기계가 해주니까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만 돌린다는 거야. 그게 지금 황만근 씨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농사를 다 어떻게 지어? 농약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나쁜 비료 많이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책임감 있게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지, 맞죠? 그러니까 황만근 씨는 농약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치면서 그냥 자기 순수 어떤 농사 짓는 실력으로 그냥 농사 지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산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뺐으면 그만이다.
자, 모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료나 농약을 많이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집에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 할 수밖에 없어.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전부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용사꾼이 바로 뭐야? 요거죠. 농사꾼을 다 나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 구조개선,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신 좋게 빌려주면서 그 이제 와서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뭘로 몰고 있다고? 파산지경으로 몰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간 거야? 벌기대로 나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황만근 씨가 민 씨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빚을 안 줬냐고? 아무도 나한테는 빚 준다고 안 한다는 거야. 왜? 내가 바보라는 건 은행에서도 알거든. 그러니까 은행도 보통 거기서 빚 주는, 이제 빚 대출해주는 건 농협, 그 다음 뭐 이런 데서 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농협도 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근이한테는 아무도 빚도 안 내주는 거야.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도 안 서줘요.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도 안 망하고 100년을 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이 돌아옵니다. 뭘로 돌아오느냐? 유해로 돌아옵니다. 죽은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를 낳고 돌아왔답니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낳고 돌아왔대요. 경운기도 돌아왔답니다. 서영아! 아까 눈빛이 초롱초롱하더니만 1시간밖에 안 가네. 계약한다고 정신 차린다 싶었는데. 자,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대요.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경운기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답니다. 자, 잘 보세요. 황만근, 황 선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황 선생은부터 자 이제 뭐 하냐면요.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황만근을 높여서 부를 거야.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관점일까요? 민 씨의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소설이 전개되는 걸 보면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야?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그렇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민 씨의 관점으로 본 황만근 씨의 모습이 나올 거야. 자, 황 선생은요.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 인지 능력이 돌아왔대요. 자,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답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대요.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이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답니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답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그러니까 황만근이 뭐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황만근 알아주겠나? 아니지. 다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고요.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답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동을 줬대요.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대요. 문중땅과 이 문중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놀고 있는 땅 또는 이제 뭐 주인 없는 땅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농사 안 짓고 있는 땅. 그런 데 있으면 그러니까 황만근 씨는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짓냐면요. 그냥 동네에 놀고 있는 땅 있잖아. 거기다가 농사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에 노인들, 그 마을에 노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인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 농사를 하기 힘드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은 수익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쌀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농약이나 비료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황만근의 말을 이제 빌어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쁜 농사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황만근이 농사꾼을 나쁘게 만드는 게 뭐라고 했어? 농약이랑 비료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나누면 수를 빚어. 그러니까 쌀 짓고 나누면 그걸로 수를 만들었대요.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1년 뒤 모습입니다. 뭘까? 술을 마셔, 술을 빚어, 술을 마셔. 술 기운은 하늘로 보내고 무거운 기운은 땅으로 보냈대요. 이게 뭘까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술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술 좋아하는데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랍니다. 예찬하고 있죠. 자,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답니다. 사직이 뭔데?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한국사 했죠? 종묘와 사직이라는 말 들어봤어? 이거 이제 사극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왕이 뭐 하려고 하면은 저기 뭐냐 최만리가 세종대왕이 한글 처음 만들었을 때 상소문 해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길게 막 한국민정음을 왜 창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 막 해가지고 상소문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때 종묘와 사직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종묘랑 사직이 뭔데요? 기억나요? 배웠으려나? 종묘랑 사직은 일단 누가 만든 거냐면 정도전이 만들었습니다. 정도전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조선 건국할 때 이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서울 땅 있잖아. 그 한강 이북의 강북 쪽 땅 있잖아. 종로구 해가지고 그쪽 땅에 나와 있는 그 땅과 도로의 모양은요 다 누가 설계한 거야? 조선시대 처음 만들어질 때 정도전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경복궁의 위치, 그 서울 가면 종묘역, 사직역 다 있거든요. 종묘, 사직,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설계한 대로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종묘랑 사직이 뭐냐면 종묘는요 그 왕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종묘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직은 뭐냐면요 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직은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 농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일. 그러니까 황만근에게 술은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답니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답니다. 전날에 이제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대요. 왜? 사람들 전부 다 자가용 타고 트럭 타고 왔거든. 자기 혼자만 경운기 타고 온 거야.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대요.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경운기를 끌고 가자고 한 이유가 뭐야? 다 같이 경운기를 끌고 가면 도로 하나를 경운기가 점령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차가 아무리 쌩쌩 달려도 한쪽 도로를 경운기가 가고 있을 테니까 안 부딪힐 거야. 그런데 경운기 한 대만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봐. 차가 쌩쌩 지나다니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 맞죠? 자,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대요. 날은 흐렸고 추웠고요. 비도 내렸습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대요.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 있었답니다.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도 없었대요.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야? 다시 돌아온 거야. 집까지 경운기 타고. 자,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답니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자, 그러니까 논두렁은 보통 이제 길 하나 이렇게 쫙 나 있고 옆에는 양쪽에 논이 있으니까 푹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밑으로 고꾸라진 거예요. 떨어진 거야. 논 쪽으로.
자, 결국 그 선생은 다시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노드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대요. 결국 선생은 그 반 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 이건 이제 막걸리야, 막걸리. 그러니까 쭉 하다 거기 밑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떨어졌는데 봐봐, 지금 뭐 내리고 있어? 비 내리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논농사는 항상 밑에 물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물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떨어졌는데 경운기 부서졌어. 그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한밤중인데 깜깜하고. 그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상황에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남아있는 술에 남아있는 막걸리나 마시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그날 집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알고.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답니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 홀딱 젖은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동상 얼어 죽은 거예요.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의 그늘의 덕을 멀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답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서리법과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 황만근의 인품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단기 4330년. 자, 요게 이제 묘비명의 형식이죠. 자, 그래서 방금 아까 위에 나왔던 황 선생은 있죠. 황 선생은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묘비에 적힐 만한 글인 거야. 이 사람이 일생에 남긴. 알겠죠? 그러면서 밑에 단기 4333년 5월 20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민씨가 묘비를 세워준 거예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잘 보세요.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그러니까 이 황씨 집성촌에 계속 사는 거야? 아니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민씨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이 황만근의 묘비를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마지막에 어떤 결말 처리 방식이 뭘로 되어 있어? 묘비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면, 잘 보세요. 자, 묘비명의 내용과 형식상 효과입니다. 묘비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 황만근이 실종하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죠. 자, 그러면 효과는 뭐가 있는데? 자, 죽음을 기리는 거. 자, 그 다음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 다음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죠. 참신한 방법입니다.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황만근의 바른 성품을 부각하고 작품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뭔데? 황만근이 얘기했던 모든 말들이 주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지금 이 전의 형식을 빌어서 이 황만근 씨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민 씨의 평가가 합쳐져서 황만근이 주는 어떤 삶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성실하고 근면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그러니까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진정한 농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던 거야. 황만근밖에 없었던 거야. 왜? 마을 사람들은 전부 인색하고 황만근을 멀리하고 바보라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근데 이타적이었던 건 황만근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드러나왔던 비판의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들. 두 번째는 뭔데? 당시의 농촌 현실이 어려웠다는 거. 이걸 고발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속 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소설에 좀 담아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의식들이 이 작품에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멈췄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교과서거든요. 봅시다.
오늘 작품 2개만 더 하고 마치자. 자, 다운받는 동안에 이야기를 좀 하면, 자, 펼쳐보세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을걸?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이거가 이거야, 좋아. 나 학교에서 제가 올림푸스 풀라고 하는데 대충 풀고 내고 이러니까 무조건 풀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기출에 있습니다. 이거 저기 기출 나온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기 학교에서 풀라고 한 교재에 있었고 아마 푼 적이 있을 겁니다. 푼 적이 있거나 또는 답지를 뺏긴 적이 있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보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눈꽃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꽃이라는 단어는 시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눈꽃이 뭔데요? 눈꽃이라는 말은 되게 익숙할걸? 맞죠? 눈꽃이라는 말은 되게 익숙할 거야. 근데 눈꽃이 뭔데? 이 시가 좀 우리 부산 사람들한테 좀 불리하죠. 눈도 못 보는데 눈꽃이 뭐야? 소영아, 눈꽃이 뭡니까? 몰라요? 눈꽃은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뭐 볼 수 없다고 봐야죠. 몇십 년이 지나도 볼 수 없을 거야.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눈 막 펑펑 내리는 데 있죠. 강원도 뭐 이런 데 가면 뭐 볼 수 있으려나. 눈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눈도 있고 뭔가 꽃 비슷한 것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눈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뭇가지야.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를 여기 이렇게 만지면 매끈매끈해요? 아니죠.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울퉁불퉁한 이유가 뭔데?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볼록볼록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조그맣게, 얇게. 이 튀어나와 있던 자리가 원래 뭔 자리인데? 꽃이 피어났던 자리죠. 그래서 꽃은 다 지고 여기 꼭다리 요거만 남은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눈이 내릴 때 어떻게 내리겠어? 눈이 이렇게 내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눈이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막 내리면 여기 위에 쌓이는 눈들은 전부 어떻게 내린 눈들이야? 정확하게 여기 떨어진 애들만 여기 쌓이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쌓이는데 눈이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쌓이냐면요. 요렇게 모이면서 점점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동그랗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눈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눈싸움 할 때 눈 뭉쳐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땅땅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되게 소복소복 쌓이잖아. 맞죠? 그래서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되게 민들레 꽃씨 같아요. 그래서 얘를요, 훅 하고 불잖아? 그럼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되게 여물지 않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눈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주 펑펑 내려야지만 그 순간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만 지나면 바람 불고 이러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그때 볼 수 있는 게 눈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면 1년부터 봅시다. 그 밑에 보세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눈의 많은 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눈이 계속 내리는데 어디 위에만 쌓여야 돼? 나뭇가지 위에 쌓여야만 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엄청 많이 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공한 도전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 나뭇가지 위에 쌓인 어떤 눈 또는 그 눈꽃을 만들기 위한 눈의 노력 정도를 볼 수 있겠다. 그쵸? 눈의 노력. 다음, 이연의 내용이 뭐였냐? 앞글자만 읽어주세요. 앞부분만. 싸그락 그 다음에 남부분 내렸겠지. 의성어 의태어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음성 상징어 활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미끄러지는 거야? 눈들이 여기 쌓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정확히 위에 올라간 그 눈만 지금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면 첫 부분이 뭐였냐? 바람 한 자락 휙 불면은 떨어져 나가는 하여튼 뭐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앞에 보세요. 봐봐. 우리 지금 시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눈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맞죠? 자, 눈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거 쌤이 지난번에 배를 밀며 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배를 미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훅 넘어간다고. 맞죠? 자, 눈이 내리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 뭐시기 하면서 훅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되는 순간 우리는 무슨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이 눈꽃 얘기하는 거니까. 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봐봐봐. 사랑은 사랑인데 제목은 첫사랑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첫사랑과 눈꽃의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럼 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바로 뭔데? 바람 한 자락 휙 불면은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뭐야? 첫사랑과 눈꽃의 공통점이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첫사랑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보통? 잘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맞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벌써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첫사랑이. 맞죠?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누구든 간에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첫사랑은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맞죠? 좋은 결실을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첫사랑이기 때문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첫사랑은요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뭐하다? 위태롭습니다. 맞죠? 첫사랑이 위태로움. 그런데 그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눈꽃이랑 똑같다는 거야. 왜? 눈꽃 되게 약하게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휙 불면 다 날아간다 그랬잖아. 비슷한 점이야. 이해되죠? 다음 행위 뭐였니? 바람 한 자락 그 다음 행위 뭐예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줘. 그러면 이제 그게 눈이 막 내려서 이게 쌓인 걸 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거랑 처음이니까 마음을 다 쏟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렇게 해서 피워낸 저 뭐야? 황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지. 보기에 황홀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사랑과 눈꽃의 공통점이 될 거야. 맞죠? 그렇게 하고 연이 끝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왜? 봄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이잖아. 맞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연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봄이는 가지는 그 한 번 대인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눈은 어떻게 돼? 녹아서 없어지잖아. 맞죠? 근데 아까 지금 뭐를 계속 연결했어? 눈꽃이랑 첫사랑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눈꽃 봄 되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다 녹아 없어질 거야. 마치 뭐처럼? 여러분들의 첫사랑처럼. 그리고 나의 첫사랑처럼.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첫사랑은 현실에서는 뭔가 녹아서 없어져버린 과거가 되어버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 번 대인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인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인데? 원래 뭐 한 자리였던 거야? 눈꽃이 피어났던 자리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왜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눈꽃 또는 첫사랑이랑 뭐 했기 때문에? 이별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눈꽃 또는 첫사랑이랑 이별했기 때문에 그 한 번 대인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면 그 대인 자리에 다 뭐라고 돼 있어?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적혀 있잖아. 맞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움과 상처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처라고 얘기되는 이유가 뭐겠어? 그러면 상처라고 얘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며. 그러면 실제로 이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뭘 말하는데? 이제 그 눈꽃이 피어났던 자리에 눈꽃은 다 없어지고 요 볼록 튀어나와 있던 자리에 이제 다시 뭐가 피어나는 거? 꽃이 피어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꽃이 피어나는 걸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는요 눈꽃과 첫사랑이 공통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눈꽃, 그러니까 거기에 피어난 눈꽃을 좋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눈꽃은 사라질 거거든. 바람 한 자락 휙 불면 날아갈 거고요. 마침내 피워냈는데 봄 되면 뭐 할 건데? 사라질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눈이 녹는 이별하는 거야.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이별했던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실제 첫사랑 이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첫사랑 이후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될 거야. 서로 서툴고 위태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다 녹고 나면 그 되었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뭐 할 거라는 거야? 우리의 첫사랑 이후에 찾아오는 그 성숙한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 주제는 뭔데? 이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눈꽃이 폈다가 다 녹아버리고 실제로 예쁜 꽃이 피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빗대어, 또는 인간사를 자연현상에 빗대어, 뭐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인간사의 자연현상을 빗대어, 또는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생 때 봤던 작품 중에서 뭐 봤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저기 중학교 때 배우는 시 중에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분분한 낙화가 떨어지면은 이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그리며 흔들면서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고 나서 이제 가을 되고 나면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별의 아픔 이후에 맺어지는 이제 내적 성숙,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낙화와 열매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사랑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 공통점이 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거 할 때 그 작품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적혀있네요. 이것도 좀 봅시다. 이거 보통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얘기 잘 안 하는데, 봐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유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게 은유법이냐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쓰이는 게 은유법이거든. 자, 그럼 A는 B이다라고 할 때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이야? A가 원관념이잖아. B가 보조관념입니다.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이제 은유법이 만들어지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러면 직유법이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직유법이야. 그럼 얘를 은유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내 얼굴은 사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은유는 어떤 식도 가능하냐면요, 원관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관념을 아예 안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은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A를 B로 왜 연결했는지 설명을 안 하는 게 은유거든. 숨을 은자, 숨긴다는 거야. 왜 이렇게 비유했는지. 자, 그래서 A 없이 그냥 B만 쓰는 것도 은유법의 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처가 사실은 뭐야? 꽃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그거와 상처, 왜 상처인데? 이별한 이후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사랑 또는 꽃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실은 꽃이 피어나는 건데 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다 라고 하는 A는 B라의 구조에서 꽃은 빼버린 겁니다. 알겠죠? 왜? 우리 충분히 생각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은유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통 고등과정에서 이 정도의 은유법은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교사님 교과서거든? 학교에서 할 수도 있어서. 자, 그렇게 하면은 뭐 첫사랑 끝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설명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습서 할 거 아니야, 그치? 자습서 사면은 지금 오늘 첫사랑 했으니까 이거 첫사랑 부분은 자습서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지? 풀이는 따로 안 합니다. 질문은 이제 쌤한테 따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죠?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기가 되면 그때 이제 좀 진행할게요. 근데 푸는 거 미리 풀어놔.
자, 다음 청로로 봅시다. 자, 먼 산, 청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자, 이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한번 얘기할게요.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러고 시 끝입니다. 뭔 말하는 건데? 뭔 말하는 거야? 자, 이런 작품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특히나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다 보면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시가 좀 들어가 있긴 했는데 올해 수능 특강 내가 작품을 다 안 봐서 모르겠긴 한데 보통 시는요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그 이미지가 없는 시는 없어. 근데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는 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직접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없고요. 그냥 마치 뭐만 해놓고 있어. 그림 그리듯이 이미지만 그려놓고 그냥 끝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어떤 이미지인데? 일단 먼 산에 어떤 청사라는 절이 있나 봐. 거기 어떤 낡은 기와집이 있나 봐. 산은 자산이라는 산인가 봐. 봄눈이 있었는데 녹았나 봐.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 자, 느릅나무가 이렇게 송잎이 피어가고 있는 그런 이 12구비가 있나 봐. 청노루에, 청노루는 이 산에 있는 애겠지. 맑은 눈에, 아 얘가 눈이 되게 맑네. 구름이 돈답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도시적인 이미지야 아니면 산속의 이미지야? 완전 산속의 이미지죠. 그냥 산속도 아닙니다.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탈속적 공간이라고 얘기할 거야. 탈속이 뭔데? 탈, 속세죠. 그 탈속세적이다 이 말이야. 탈이 뭔데? 벗어난 거잖아.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이미지라고 해서 탈속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산은 자하산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자하산이라고 하는 게 자는요 보라색을 뜻합니다. 자주색 할 때 자자야. 하는요, 이 하자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맨 위에 비문자 있다 그쵸? 이게 뭐냐면 안개입니다. 안개. 그리고 연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흰구름 뿌연 연하 이러거든.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하산이라고 하면 보라색 안개 낀 산입니다. 그런 산이 실제로 있니?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산의 이미지가 바로 어떤 이미지냐? 환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탈속적이면서 동시에 환상적이야. 그러면 뭔가 현실감이 들까요? 안 들겠지. 뭔가 어떤 실제로 현실, 그러니까 이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좀 비현실적인 공간인 거야. 아주 좀 신성해 보이는 공간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탈속적인 공간에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봄눈이 녹는답니다. 봄눈이 녹았으니 봄이 찾아왔겠지. 그 봄도 어떤 봄? 아주 따뜻한 봄이겠죠. 추운 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산에 느릅나무 송잎이 피어가는데 그 산의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자, 노루도요. 여러분 노루라는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노루가 무슨 색깔입니까 보통? 노루 무슨 색깔이야? 그쵸. 갈색, 약간 좀 황토색,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잖아. 맞죠? 뭐 고라니나 노루나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색깔이야. 근데 푸른 노루랍니다. 그럼 얘는 마치 뭐 같은 존재냐면 파란색 같은 이런 이미지야.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알겠죠? 자, 그래서 신비스러운 이미지인데 잘 보세요. 얘가 무슨 눈을 가지고 있답니까?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노루는 어떤 존재? 맑고 순수한 존재인 거야. 거기에 도는 구름이랍니다. 구름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 네? 다시 위에 읽어봐. 무슨 색? 자하산. 보랏빛 안개가 이렇게 쫙 끼어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 흰 구름과 보랏빛 안개가 막 섞일 거야. 그래서 어떤 이미지? 되게 탈속적이고 굉장히 신비한 이미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그 이 글 안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그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구름이 희다는 건 다 우리 고정관념이야,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흰 구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색의 구름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신비한 장소인 거야. 자아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맞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공간에 있는 이 청도루의 맑은 눈에 이런 구름들이 보이고 다른 경치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봄이 와서 산에 이렇게 둘러진 어떤 봄의 정치인데 이 정치를 굉장히 신비한 공간으로 그려내면서 느껴지는 어떤 탈속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려져 있는 게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관조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관조가 뭔데? 바라보는 거야. 그냥 바라보는 거야. 거리를 두고. 뭐랑 뭐가 연결되지 않을까요? 시 안에 그려지고 있는 공간이나 인물에 가지고 있는 정서나 분위기랑 화자의 정서가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돼. 거리가 좀 있어. 화자는 저 멀리서 보고만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화자의 정서가 아니고 저 공간에서 주는 정서입니다. 그게 관조야. 알겠죠? 정서적으로 거리가 좀 느껴져야 돼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뭘 해? 안 해? 안 해. 보면서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해요. 묘사적이고요.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뭔데? 경치를 얘기한다. 경치를 풀어서 얘기한다. 경치 보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경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듯이 얘기하고 있으며 정서를 그곳에 담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경적이면서 묘사적이면서 관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조적이라는 건 모의고사의 선지로 꽤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뭐부터 찾으러 가야 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봐. 청노루 맑은 눈이라고 안 하고 슬픈 눈이라고 해볼게. 그런 순간 자아사는 무슨 공간이 되는 거야? 슬픔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가 들어간 거야. 왜 화자의 정서가 들어간 거야? 노루가 슬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 정서인데? 화자의 정서지. 이해돼요? 자, 그러는 순간 지금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는 게 대해서 관조적인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서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다 화자의 정서인 거야. 노루가 슬플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근데 청노루의 맑은 눈이라며. 그럼 노루가 순수한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식의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적인 이미지는 어떤 정적인 이미지야? 이런 거. 뭔가 딱 그 산 속에 있는 절, 산, 낡은 기와집 움직이지 않잖아. 맞죠? 자, 그런데 청노루의 맑은 눈에 구름이 도는 거, 느릅나무에 속잎이 피어가는 거, 생명들은 뭔가 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랑 동적인 이미지가 서로 합쳐져 있다. 자, 다음 저 먼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시선의 이동. 근데 시선의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먼데 원경에서 가까운데 근경으로.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시를 종결하는 도는 구름 이런 거. 자, 그리고 짧은 시행을 배열해서 이제 여운을 많이 남기고 있죠. 짧은 시행의 배열을 통해서 뭘 많이 남긴다? 여운을 많이 남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요거 첫사랑 파트는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와 보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마칩시다.